여러분은 혹시 천재를 부러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머리가 좋으면 인생이 탄탄대로일 거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IQ는 무려 190이 넘었다고 추정되는데요. 그는 3살 때 이미 그리스어를 줄줄 읽었습니다. 8살에는 라틴어를 마스터했지요. 12살에는 어른들도 어렵다는 논리학을 통달했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스펙 아닌가요? 요즘 강남의 그 어떤 영재 교육도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는 훗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만든 기계였다. 이 천재의 이름은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로서의 밀이 아니라 아버지의 실험 대상이었던 한 소년,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한 인간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지 가슴 서늘한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1806년 영국 런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밀은 아주 유명한 공리주의 철학자였지요. 아버지는 확고한 교육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와 같다. 어떤 지식을 채워 넣느냐에 따라 인간은 완벽해질 수 있다. 아버지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할 완벽한 실험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이었지요. 아버지의 교육은 그야말로 혹독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에게는 어린 시절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장난감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지요. 동화책이나 전래동화 같은 건 구경도 못했습니다. 오로지 딱딱한 역사책과 철학책만이 그의 장난감이자 친구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아버지와 책상에 마주 앉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3살짜리 꼬마에게 그리스어 단어를 외우게 시켰지요. 틀리면 가차없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이미 고전을 원어로 읽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시험 시간이었지요. 아버지는 그날 읽은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거나 논리가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엄한 꾸중을 들어야 했지요. 밀은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한 번은 그가 친척 집에 놀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이 공을 차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종족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는 평생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 그림자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인정만이 삶의 유일한 목표였지요. 그렇게 그는 아버지가 설계한 대로 완벽한 지식기계로 자라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런 천재가 있다니 영국의 미래가 밝구나. 하지만 정작 그의 내면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감정이라는 물을 주지 않은 화분처럼 그의 영혼은 바짝 말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은 흘러 그가 20살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성공한 청년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라는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고 학계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지요. 하지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그는 가슴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내 인생의 모든 목표가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면, 세상의 모든 불합리가 사라지고 제도가 완벽하게 개혁된다면, 그때 나는 과연 기쁘고 행복할까?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마주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지 않다. 나는 전혀 기쁘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 그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기둥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존 스튜어트 밀의 정신적 위기입니다. 그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죽음을 생각했지요. 이성적으로는 완벽했지만 감성적으로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였던 겁니다.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느끼고 감동하고 사랑하는 능력은 거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정이 없는 괴물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입력한 지식들은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논리학도 경제학도 그의 우울함을 치료해주지 못했지요. 그는 반년이 넘도록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지요. 아버지가 알게 되면 실망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히 읽게 된 시 한 편이 그를 살린 것입니다. 바로 윌리엄 워즈워스의 시였습니다. 그는 시를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소박한 풍경을 노래한 그 시가 얼어붙어 있던 그의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아, 나에게도 아직 감정이 남아있구나. 나도 무언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논리와 이성만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는 감정과 시적인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분석 기계에서 따뜻한 피가 흐르는 인간으로 변해간 것이지요. 그는 음악을 듣고 시를 읽으며 자신의 내면을 채워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철학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해리엇 테일러였습니다. 밀이 25살 때 처음 그녀를 만났지요. 그녀는 정말 똑똑하고 매력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밀은 첫눈에 그녀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영혼의 단짝을 만난 기분이었지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였고 새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보통의 드라마라면 여기서 막장 치정극으로 흘러갔겠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조금 달랐습니다. 밀은 그녀를 소유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해리엇 역시 가정을 버리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무려 20년 동안이나 플라토닉한 사랑을 유지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깊이 결합되어 있었지요. 그들은 매일 편지를 주고받고 토론을 했습니다. 해리엇은 밀에게 부족했던 직관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밀이 논리적으로 뼈대를 세우면 해리엇은 그 위에 감성과 인간미라는 살을 붙여주었지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천재 철학자가 유부녀 꽁무니만 쫓아다닌다고 수군댔지요. 아버지 제임스 밀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해리엇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완성해주는 스승이자 뮤즈였기 때문입니다. 20년의 긴 기다림 끝에 해리엇의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두 사람은 마침내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립니다. 밀의 나이 4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고 책을 쓰고 토론하며 꿈같은 시간을 보냈지요. 하지만 시는 그들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불과 7년 만에 해리엇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프랑스 아비뇽을 여행하던 도중이었지요. 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묻은 아비뇽의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무덤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지요. 그가 아내를 그리워하며 완성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자유론입니다. 밀은 이 책이 자신과 아내의 공동 저작이라고 밝혔습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아내에게 바치는 절절한 헌사가 적혀 있지요. 내 모든 사상의 영감이자 내 삶의 축복이었던 그녀에게 이 책을 바친다. 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밀이 말하는 자유는 단순히 내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는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위의 원칙입니다. 내가 콩을 파치라 부르던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든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국가는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밀은 왜 이렇게까지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삶 때문이었을 겁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 의해 억압받았던 자신의 자아, 그리고 사회적 편견 때문에 숨죽여야 했던 해리엇과의 사랑. 그는 다수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독창성과 행복을 짓밟는 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나머지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만큼이나 부당한 일이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다수가 옳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의 의견이 진실일 수도 있고, 설령 틀린 의견이라 할지라도 토론 과정에서 진리를 더 명확하게 해주기 때문이지요. 밀은 다양성이야말로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나 다름없으니까요. 밀은 공리주의자였지만 스승인 벤담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외치며 쾌락의 양만 중요하게 생각했지요. 쉽게 말해 밥을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것이나 시를 읽어서 감동하는 것이나 똑같은 쾌락이라고 본 겁니다. 하지만 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배부른 돼지의 쾌락과 고뇌하는 인간의 쾌락이 같을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 유명한 명언이 탄생합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만족해하는 바보가 되기보다는 불만족스러워하는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낫다. 이 말은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동물적인 감각적 쾌락보다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쾌락이 훨씬 더 수준 높고 가치 있다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놀러가는 즐거움도 물론 큽니다. 하지만 배움의 기쁨 깊이 있는 대화 예술이 주는 감동, 타인을 돕는 보람 같은 정신적 즐거움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충만함을 줍니다. 밀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쾌락을 쫓고 있습니까? 단순히 배만 부르면 만족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조금 고달프더라도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 고민하는 삶입니까? 존 스튜어트 밀은 말년의 여성 참정권을 위해서도 맹렬히 싸웠습니다.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주장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여자가 무슨 투표를 하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해리엇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평생을 약자의 편에 섰고 개인의 자유를 옹호했습니다. 그가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의 일화는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는 선거 유세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노동계급이 거짓말쟁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까?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아니라고 발뺌했겠지요. 하지만 밀은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좌중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잠시 후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의 정직함과 용기에 노동자들도 감동한 것입니다. 그는 표를 얻기 위해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도 않았지요.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었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삶을 돌아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천재로 만들어졌지만 불행했던 소년, 스스로의 힘으로 감정을 회복하고 사랑을 찾은 청년, 그리고 그 사랑을 인류를 위한 위대한 철학으로 승화시킨 노년. 그는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준 가장 큰 유산은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뛰어넘으려는 저항 정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신의 성격과 개성을 가꾸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첫걸음이다.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무슨 변화냐며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어제보다 더 나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부른 돼지가 아닌 품격 있는 인간으로 사는 길일 것입니다. 오늘 밤은 존 스튜어트 밀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나만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갇혀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고유하고 소중합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여러분만의 자유와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